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 자료 다 공유하실 건가요? 이 자료? 제가 결정하는데요. 네, 이 교육 자료는 카페에 교육 끝나고 나서요. 제가 공유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부가 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장수는 33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이제 내용들이 좀 하나씩 짚어서 넘어가야 될 부분, 특히 이제 뒷부분에 이제 8번이나 9번 보시면, 저희 공동주택이나 이제 집합건물과 관련된, 좀 특화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항상 이제 교육하기 전에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표이거든요. 어, 이제 주로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집합건물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인식과 측정 기준이 주로 이제 법령과 관리구역에 있는 거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표시와 공시 기준이 회계처리 기준에 있다. 집합건물은 없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회계처리 기준에 있다.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제 부가 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이제 관리 수익, 특히 이제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 관리비 매출세분 개선서, 관리비 이제 부가세 예수금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수익과 관련이 있고 또 관리 비용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리비의 수익,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다음 수익사업과 관련된 관리비의 비용 이쪽과 관련돼서 주로 이제 부가세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법령과 이제 관리규약에서는 결국 이제 관리비의 이제 세대별 부담을 산정 방법을 관리규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리규약상 각각의 항목들이 부가세 관련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관리규약에서 이제 정하고 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잡수입과 관련된 부분 주로 이제 수익사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잡수입 이제 관리비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 잡지출 잡수입의 범위 내에서 이제 집행을 했을 때 부가세와 관련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위주로 볼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부가세는 저희 관리 수익, 관리 비용, 그리고 관리비 수익, 관리 비용 전체가 다 관련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부가세 부분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부가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수익이 많이 생기면 세금을 많이 내고 내가 수익이 좀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하는 소위 말해서 직접세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얻어가는 당사자가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는 당사자,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일 앞단에 있는 어떤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라든지 이쪽에서 부가세를 내는 건 맞아요. 부가세를 내긴 하지만 부가세를 본인들의 수익에서 내는 게 아니고요. 단계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그 부가세를 걷어서 국가에 낸다는 측면에서 직접적 성격인 법인세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가세를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 봤어요. 제일 앞단에서 보면, 가장 앞단에서 보면, 어, 저희 이제 전산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부 신고를 하고, 이 세부 신고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앞단에서 이와 같은 어떤 세부 신고를 하려면, 먼저 이제 전산 관련된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야 되고, 전산 관련된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산을 지원하는 업체가 세무 대리인인 회계법인에 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 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월 4만 원을 받겠다. 부가세 별도로 해서 4만 원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러면 세무 대리인은 이 전산 지원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것과 동시에 최종 소비자, 고객인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쪽에 매월 세무 신고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매월 5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해서
5만 원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면 세금 계산서의 흐름은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돈의 흐름을 보면 반대로 이렇게 가는 그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먼저 전산 지원을 해주는 협력업체, 기본정보통신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세무대리인에게 월 4만 원만큼의 용역비를 받았으니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4만 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에 따른 세금 4천 원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보면 세무대리인은 최종 소비자인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에다가 월 5만 원만큼의 용역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총 5만 원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를 5만 원 창출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4만 원만큼은 다른 업체가 본인들에게 제공을 했고 본인들은 그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5만 원을 제공했으니까 세무대리인의 관점에서 보면 순수하게 본인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과정들 좀 살펴보면 기본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만큼의 세금대세서를 발행하고 4만 원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4만 원의 10%에 해당인 4천 원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세무대리인의 관점에서 보면 세무대리인은 총 5만 원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그중에서 4만 원만큼은 타 업체에서 청출한 부가가치에 더해 그것을 가산한 금액이 5만 원이 되는 거니까 세무 대리인이 순수하게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청출한 부가가치는 5만 원에서 4만 원을 뺀 이제 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세무 대리인이 제공했던 총 5만 원 곱하기 10%인 5천 원에다가 세무 대리인이 제공받은 금액 4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4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5천 원에서 4천 원을 차감한 그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 천 원의 부가가치세는 결국 세무대리인이 창출하게 된 순수한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5만 원에서 4만 원 된 거. 그리고 그러면 5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이 부가가치세는 궁극적으로 누가 납부하느냐? 최종 소비자인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에서 납부하게 되죠. 왜냐하면 5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5만 5천 원을 세무 대리인에게 지급할 거니까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5천 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앞단계인 협력업체에서 4천 원을 납부하고 세무 대리인이 1천 원을 납부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보시다 보면 여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했고 여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두 가지 부가가치 창출한 것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최종 소비자가 이제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 단계를 거쳐서 부가가치세를 넘겨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단계 과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또한 다단계 거래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그 부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궁극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신고할 것이냐, 또 얼마를 계산해서 납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요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각각의 신고서의 각 구성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일부 숫자는 기재를 해놨는데 금액이 상당히 이제 작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어, 이 교육자를 보시면 아마 숫자는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어떤 상황을 가정했느냐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기간이에요. 네, 작년까지는 이제 3개월 단위로 했었는데 올해는 6개월 단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6개월 단위로 설정을 했고요. 6개월 동안
재활용품 수입 1,200만 원, 부가세 120만 원, 1,200만 원의 어떤 재활용품 수입에 대한 수입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승강기 유지비 80만 원 정도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수익 사업에 대한 세무 대행 수수료 연간 55만 원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이해를 목적으로 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품 수입 1,200만큼이 발생을 했으니까 노트북이 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네. 그 1,200만 원만큼 발생했으니까 세무계산서를 발행하셨겠죠. 그래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 부분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해서 1,200만 원 기재를 하시고 이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 120만 원을 옆에 기재를 하는 이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이 예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실무상으로 보면 어, 저희 신용카드 뭐 발행한 건 없을 것 같고 그 그 다른 이제 기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이제 게시판 광고료 같은 것을 받을 때 일부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서 그냥 이제 수익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라고 하는 여기에 항목에다가 기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예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셨을 거니까 1,200만 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셨을 거니까 세금계산서 발행돈 1,200만 원 기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부분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이거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은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간혹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상은 거의 본 적은 없는데 간혹 있다면 이제 신용카드 매출 발생한 부분이라면 이 항목에다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한 적이 있다면 현금 영수증 역시 이 항목에다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세무계산서나 영수증 자체가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타로 하시면 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세무계산서를 어느 정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로 들어가면 가산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타를 띄우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밑에 부분 영세율이 나오는데요. 영세율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 영향이 없어요. 영세율은 이제 해외에 이제 수출하는 그런 어떤 그런 기업들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인데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0%를 적용하는 거죠. 해외 수출하는 경우에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단위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 이때 때를 놓쳐서 신고를 못했어요. 그와 같은 경우라면 신고과세 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세 신고할 때 예정 신고할 때 누락했습니다라면서 이렇게 기재를 해서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공동주택도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 대손세액 가담이라고 해서 대손세액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대손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기업의 경우에는 영향이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세금계산서 발급분 이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그리고 아주 간혹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발행했을 때 이 부분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사실상 쓰이지 않는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매입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먼저 이 항목들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매입이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수취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매입이 뭐냐면 내가 세금계산서 받은 거, 내가 발행하고 말고 내가 받은 거. 여기에는 이제 수익사고 관련된 거 또는 목적사고 관련된 거, 관리비 부과 관련된 부분들
다 포함해서 여기 기재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는 전부 다 여기 기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이제 수출 기업 수익금 납부 뭐 유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은 상관없고요. 그 다음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입을 했다 또는 자동차를 구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쓴 것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하면 일반 매입하고는 구분해서 부동산 매입이 별도로 기재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구분되어 있냐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입이 이제 매출 원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은 유형자산과 관련된 부분이죠. 감가상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서 그렇게 그 처리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구분할 이유가 없으니까 두 가지가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서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여기에 기재하시는 거예요. 매입자 발행세금 계산서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은 없어요.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주택 집합건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어, 뭔가를 이제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수익 사업이든 또는 목적 사업이든 간에 전부 다 여기 다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 예, 이제 다 합산하는 거죠. 이거 다 합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목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 여기서 차감해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비와 관련된 부분들 주로 여기에 들어오겠죠. 또는 관리 외 비용들 중에서 목적 사업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와 관련된 사항들 여기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차감 납세액이 되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만 나오고요. 숫자들 뒤에 나올 텐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135만 원 적혀 있어요. 이 중에 135만 원, 135만 원, 네, 135만 원 적혀 있는데 뭐냐면 이 중에서 80만 원은 승강기 유지비예요. 그리고 55만 원은 세무 대행 수수료. 80만 원, 50만 원, 135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승강기 유지비는 목적사업 관련된 부분이고 세무 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135만 원과 관련해서 세무 계산서를 내가 발급받았다. 내가 수취를 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매입수액이 13만 5천 원이다. 라고 그 내용이 여기 이제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뭐 신용카드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없었다고 전제를 했으니까 그 합계 금액은 135만 원, 매입세액은 135만 14만 5천 원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승강기 유지비와 관련된 80만 원이 대상이 되니까 80만 원 여기 기재를 하고 관련된 세액 8만 원 여기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나머지 55만 원, 9만 5천 원 이렇게 남는 거죠. 결국 차감계에 들어가는 부분은 수익사업과 관련돼서 다시 말해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55만 원의 대상이 되고 5만 5천 원만큼 내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만 5천 원이 여기에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120만 원, 매입세액 5만 5천 원, 차감한 금액이 114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납부할 세액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경감, 공제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기업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기업 관련된 부분이니까 공동주택은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 제일 위에 보시면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입니다. 확정신고서. 그러면 이 확정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확정신고서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공동주택의 집합건물의 재무제표라면, 재무상태표라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실 때 항상 그에 따라서 구속명세서를 작성하시죠. 주석이라든지 또는 별도의 구속명세서요. 그래서 이 신고서를 작성을 하면 이 신고서에 해당하는 또 다른 구속명세서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이 1,200만 원, 그리고 매출세액이 120만 원이라면 이것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구속명세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구속명세서가 뭐냐라고 하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예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입 1,200만 원 한 건 발생했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보면 한 건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 처수는 한 건만 발생했으니까 한 군데가 되는 것이고요. 세금 계산서 장수 몇 장을 발행했니? 2장 발행했다. 1,200만 원 한꺼번에 받아서 한 장 발행했다라고 해서 2장이 기재가 되는 거고요. 공급가액은 1,200만 원, 세액은 120만 원이다. 그런데 이 1,200만 원, 120만 원은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에 기재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종이세금 계산서, 내가 직접 손으로 적어서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줬다라고 하면 밑에다가 적는 겁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은 비용이 법인이죠.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을 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재를 했다라고 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여기 앞에 부분, 첫 번째 부분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다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재를 해도 국세청에서 어디에 매출을 했다, 얼마를 매출했다, 직접적으로 다 검증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내가 관리사무소에서 1,200만 원을 종이에다가 적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줬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는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밑에 부분에 1,200만 원을 기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내역이 뭔지 밑에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의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기에 뭔가 적혀 있으면 안 돼요. 다 여기 적는 위에다가 전자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요 명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 명세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매출처별 그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있으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당연히 나오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135만 원은 두 건이 있다고 했죠. 승강기 유지비 그리고 세무대행수수료. 그 다음 나온 것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입처 수가 두 건이 되는 거고요. 세금 계산서도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매월마다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6개월치니까 6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매수는 실제로 세금 계산서가 몇 장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급가에 135만 원, 부가세 13만 5천 원이라고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한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했으니까 밑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종이로 안 썼으니까. 이 135만 원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이것을 검증을 하게 돼요. 왜냐? 홈택스에서 저희가 세금계산을 다 받은 기록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기재를 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검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첨부해야 될 거, 매출처별, 그리고 잘못 쳤네요. 그리고 제가 수정해서 올릴게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넣어야 돼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넣어야 되는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이제 세금 계산서와 관련 없는 거예요.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데, 다만 계산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와 뿐만이 아니라
그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지만 법인세를 대신에 납부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임대 수입 같은 경우요. 그런 그와 같은 어떤 소득의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치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차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매입차별 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관련이 있는 게 일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독비 같은 경우에 목적 사업이긴 하지만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아니고 계산서를 받죠. 그리고 뭐 전용 135제곱미터 이하인 미만인 이하인 어떤 공동주택의 경비원 또는 미화원 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 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니까 계산서를 받으실 거예요. 그 계산서를 받으시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그 내용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같이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아까 전에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그 중에서는 과세 대상도 있고 과세 대상이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샀다 또는 커피 믹스를 샀다라고 하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와 같이 뭔가를 샀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또 추가로 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신용카드를 써서 내가 뭔가 이제 과세 대상 물건을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거래 건수가 몇 건인지 뭐 사실 무리한 것들 다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을 수 있겠죠. 공급가액이 얼마고 세액이 얼마고. 그래서 이것은 수익 사업이든 목적 사업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여기 다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도 여기에 같이 기재를 하시는 거죠.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밑에다 다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상당히 불편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기재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아마 직접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 세무 대행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여신 전문 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있어서 거기에 별도로 다 등록을 해요. 이 내용들을 다 거기에서 이제 자료들을 끌고 와서 기재를 하기 때문에 세무대행 기관에서는 상당히 손쉽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려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잡하시겠죠. 시간을 맞는 것 어떤 세부 명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어, 그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데 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고 임대보증도 같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와 같이 이제 임대보증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있어서 간주임대료도 계산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보증금 3천만 원 받았고 계약 기간이 1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신고 기간이 6월 30일이니까 6개월이 되겠죠. 절반이 되겠죠. 월 임대료는 100만 원씩 받고 있고 대신에 이제 어린이집 임대료 수입이니까 그와 같이 과세 대상은 아니겠죠. 6개월 동안 받았으니까 총 600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국세청장이 무시한 이자를 적용해서 1.8%입니다. 1.8% 적용을 한 1.2%인가요? 1.2% 적용하면 36만 원 나오고요. 연간 6개월이니까 18만 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총 받은 금액이 618만 원이에요. 이와 같은 수입도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합니다라고 해서 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제일 끝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했죠. 저희 같은 경우에 승강기 유지비는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끝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해서 30만 원 그리고 관련된 매입세액 8만 원 기재를 하는 겁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수익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다시 말해서 목적 사업이면 다 여기에 기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일부 관련될 수도 있는데 그냥 대부분 여기에 기재를 하시면 특별히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 양식대로 작성한다. 그리고 부속명세서 개념으로 이 부가세 신고서에 첨부되는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등등등등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다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공동주택이나 시범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제 뒤에 이제 서류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신고서 자체를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넘어가.